박 기사,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섣달 그충, 시어머니는 월급 250만 원짜리 운전기사인 남편과 한패가 되어 남편의 가짜 부사장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구박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아들의 월급을 주는 태산투자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노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섣달 그십날 밤, 연봉 수억을 번다고 자랑하던 남편이 제 카드를 훔쳐온 동네 사람들에게 150만 원을 뿌렸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켜 남편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기사,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섣달 그 10날 오후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목포를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설을 앞둔 날씨는 흐렸고 차가운 바람이 도로 양옆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고급 세단의 내부는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무심한 눈으로 차창 밖을 스쳐 지나가는 귀성 차량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드백 위에 가볍게 올린 제 손, 그리고 제 결혼 생활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제 옆에서 남편 박광수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늘따라 머리에 왁스를 잔뜩 발라 넘기고 비싸 보이는 정장을 빼입은 채 잔뜩 무게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운전대에 손가락을 까딱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이 제네시스 G90은 그의 차가 아니었습니다. 이 차는 태산투자의 김 이사님 차였습니다. 광수는 월급 25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운전기사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면서 광수는 김 이사에게 며칠만 차를 빌려달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심지어는 초상이 난 것처럼 넌지신 아맥놀. 김 이사는 오랜 직원을 생각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바로 옆자리에 앉은 운전기사의 아내가 사실은 태산투자의 숨겨진 회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태산투자의 최대 주주이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실권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몇 년간 평범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주부라는 가면 뒤에 제 신분을 숨겨왔습니다. 저는 평온한 삶을 원했고 남편이 저와의 사회적 지위 차이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며 조용히 내조하면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의 양보는 남편의 허영심과 과시욕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운전하던 광수가 헛기침을 하며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거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따 마을에 도착하면 처신을 잘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는 제게 절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가 뭘 물어보면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옷이나 팔면서 남편에게 얹혀 산다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광수는 이제 자기가 부사장이 되어 월급이 3천만 원이 넘는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차는 회사에서 임원급에게만 특별히 지급되는 차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남자의 아내답게 행동에서 자기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실수와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제게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 노릇을 가르치고 있는 이 남자는 사실 제 부하 직원의 차를 빌려 사람들을 속이러 가는 운전기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침묵은 광수를 더욱 의기양양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거짓 위험에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마을로 들어서는 아스팔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낡은 기와집과 추수가 끝나 텅 빈 논이 펼쳐진 익숙한 시골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광수는 일부러 차창을 살짝 내리고 길 가던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설 준비를 하러 나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고급 세단이 바람을 가르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감탄의 눈으로 쳐다보는 그들의 시선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유치한 연극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리고 나는 이 거짓말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올해의 귀성길은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제네시스 G90이 붉은 벽돌로 지어진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광수는 일부러 경적을 요란하게 몇 번 울렸습니다. 그러자 골목 안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맨 앞에는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산 듯한 벨벳 소재의 붉은 옷을 입고 마치 금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박씨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큰아버지, 넷째 숙모, 셋째 삼촌을 비롯한 친척들이 줄지어 따라 나왔습니다. 모두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해질녘 희미한 햇살 아래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광수는 차를 반듯하게 세우고 위험 있는 태도로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는 정장 단추를 다시 채우며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아들의 손을 덥석 잡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광수가 집안을 빛낸 훌륭한 아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큰아버지는 광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서울 물 먹더니 아주 큰 인물이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넷째 숙모는 차체를 어루만지며 이 차 한 대 값이면 이 동네 절반은 사겠다고 감탄했습니다. 광수는 칭찬의 한가운데 서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가식적인 겸손의 말을 내뱉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한껏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칭송을 받느라 바쁜 동안 저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고 설령 본다 해도 무심한 눈길 뿐이었습니다. 광수가 저를 돌아보며 사람들 앞에서 또렷하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트렁크를 열고 모든 짐과 선물 꾸러미를 집 안으로 옮기라고 시켰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 3개와 무거운 스티로폼 상자 2개였습니다. 남편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할 일이었지만 광수는 뒷짐을 진 채 큰아버지와 계속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차 뒤편으로 가서 무거운 여행 가방을 하나씩 힘겹게 들고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곁눈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집에서 노는 여자는 이 정도 일은 해야지 짐 조금 옮기는 것도 못하면 무슨 쓸모가 있겠냐고 말입니다. 넷째 숙모가 옆에서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녀는 혀를 차며 제가 시골뜨기 출신인데 3대가 덕을 쌓아 광수처럼 유능하고 부유한 남편을 만난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남편 말 잘 듣고 시중 들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광수가 질려서 더 수준 맞는 여자를 찾아 떠날 거라고 충고했습니다. 비난과 멸시의 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광수가 뒤집어 쓴 껍데기를 보고 저를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광수라는 거목에 기생하는 식물 정도로 여겼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나머지 짐을 들고 마루를 넘었습니다. 씁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수천억을 관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회장이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시댁 식구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며 짐꾼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수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지만 저를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눈에 비친 자신의 가짜 권위를 더욱 돋보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섣달 그중날 오후 시댁의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반짝이게 닦여 있었고 손님을 맞을 과자와 사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광수는 마치 지방 순시를 온 고위 관리처럼 거실 중앙에 가장 좋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조용히 차를 준비하며 어른들께 차를 따를 준비를 했습니다. 광수는 손짓으로 제게 선물 꾸러미들을 거실 한가운데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쇼를 시작했습니다. 붉은 포장지로 싼 고급 한우 세트를 들어 올리며 광수는 큰 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이건 최고급 한우 세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화려한 라벨이 붙은 양주 몇 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것으로 한 병에 수십만 원짜리라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는 큰아버지와 셋째 삼촌에게
새해 축하주로 드시라며 한 병씩 드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물건들의 출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우 세트는 광수가 동네 마트에서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산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라벨의 양주들도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싸구려 술이었고 마시면 다음날까지 머리가 아플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매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양주병을 받아들고 손을 떨며 라벨을 어루만지며 광수가 효심이 깊고 근본을 안다고 계속해서 칭찬했습니다. 넷째, 숙모는 한우 세트를 보물처럼 들고 조카의 능력을 감탄했습니다. 분위기를 타자 광수는 자신의 일에 대해 허풍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이사회에서 자신을 경영부사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그의 월급은 3천만 원을 훌쩍 넘고 프로젝트 보너스와 인센티브는 별도라고 했습니다. 증거로 광수는 마당에 주차된 제네시스 G90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그것이 회사에서 우수한 임원에게만 주는 포상이라고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십억 원짜리 계약, 호화로운 해외 출장, 5성급 호텔에서의 접대에 대해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무릎을 탁 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곁눈질하며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큰돈을 벌어오는데 집에서 온 몇 벌 파는 너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요리도 더 맛있게 하고 남편 옷도 항상 반듯하게 다려놓아서 광수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넷째 숙모도 끼어들어 빈정거렸습니다. 제가 광수의 돈을 너무 꽉 쥐고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수십억을 버는데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지. 여자가 너무 꽉 막으면 쫌스러워 보인다고 말입니다. 저는 차를 따르며 피어오르는 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연극의 유치함은 보통 사람의 인내심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월급 3천만 원을 운운하는 저 남자는 사실 매달 저에게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달라고 손을 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급 세단을 자랑하는 저 남자는 사실 상사를 모시는 운전기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저야말로 제 남편이 고용된 회사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광수가 이 연극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의 탐욕이 어느 정도까지 드러날지 보고 싶었습니다. 섣달 그날날 저녁 식사는 시댁의 넓은 마당에 차려졌습니다. 막 차례상에서 내린 음식들에서는 아직 향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맴돌았습니다. 커다란 상 3개의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탕 등 전통적인 설날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환하게 켜진 등불 아래 웃고 떠드는 소리가 섣달 그삿밤의 추위를 녹여주었습니다. 불문율처럼 가장 윗자리에 놓인 상은 집안의 남자들과 어른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광수는 상석에 떡하니 앉았고 그 옆에는 큰아버지와 다른 어른들이 자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집안에서 목소리 좀 낸다는 여자들은 두 번째 상에 앉았고 이 집안의 맏며느리인 저는 부엌문 바로 앞 가장 끝자리에 앉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시끄러운 아이들과 먼 친척, 조카들과 한 상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리 배치는 명백히 저의 낮은 위치를 확인시키려는 시어머니의 의도적인 배열이었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의자를 당겨 앉아 아이들에게 음식을 집어주었습니다. 윗상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광수는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붉어졌고 혀가 꼬이기 시작했지만 그의 허풍은 몇 배로 더 커졌습니다. 그는 싸구려 와인잔을 들어 큰아버지의 잔에 부딪히며 자신의 엄청난 인맥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광수는 특히 김 이사님의 이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 상사를 김형이라고 부르며 마치 생사를 같이 하는 의형제처럼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광수는 태산투자에서 자신이 한 사람 아래 만 사람 위에 있다고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김 이사가 자신에게 투자 전략을 자문하기 위해 여러 번 도움을 청했다는 이야기를 지어냈고 자신의 조언이 없었다면 태산투자는 벌써 파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수는 가슴을 치며 장담했습니다.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김 이사는 고민 없이
수십억 원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아랫상에 앉아 저는 갈비찜을 씹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광수는 김 이사가 바로 제 손으로 직접 키워 그 자리에 앉힌 인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태산 투자의 크고 작은 모든 투자 결정에는 제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김 이사는 제 앞에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모든 숫자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수의 입을 거치자 모든 것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윗상에 앉은 남자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계속해서 젊고 유능한 부사장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들은 광수를 하늘 끝까지 치켜 세우며 그의 권력과 돈에서 조금이라도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 계산적인 얼굴들을 바라보다가 권력이라는 망상에 취해 있는 제 남편을 보았습니다. 역겨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결혼은 속부터 썩어 문드러졌고 싸구려 거짓말로 덧칠된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올해 설날 저녁 식사는 분명 제가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새해까지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상을 치우기 시작했고 뜨거운 녹차 주전자 옆에 모여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세뱃돈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붉은색 세뱃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서 모든 시선은 광수에게 쏠렸습니다. 큰아버지는 웃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올해는 부사장님의 두둑한 세뱃돈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수는 크게 웃으며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광수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다시 뺐습니다. 분명 그는 현금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가지고 있는 돈이 저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광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겠다며 큰 소리로 말하고는 우리 부부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조용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창문가에 숨어 엿보니 광수가 제 핸드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평소에 외투 주머니에 넣어두던 예비용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카드는 제가 생활비를 결제할 때 주로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로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광수는 카드를 주머니에 서둘러 넣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동네 보건소 근처에 아는 큰 슈퍼가 있었습니다. 설날에는 그곳에서 계좌 이체로 새 돈을 바꿔주곤 했습니다. 약 15분 후 광수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빳빳한 새 돈으로 가득 찬 붉은 봉투 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는 마치 자선 사업가처럼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각각 10만 원짜리 봉투를,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는 5만 원짜리 봉투를 주었습니다. 광수는 능숙하게 돈을 나눠주며 입으로는 온갖 덕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이 돈은 자기에게는 푼돈에 불과하며 아침 커피값 정도라고 말하며 새해 복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저기서 고맙다는 인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넷째, 숙모는 10만 원짜리 지폐를 전등에 비춰보며 조카가 통이 크다고 칭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출금 알림 문자였습니다. 제 계좌에서 정확히 15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잠시 동안의 박수갈채와 칭송을 얻기 위해,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 남편이라는 남자는 아내의 돈을 훔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50만 원은 저에게 아주 작은 돈이었고 태산 투자의 수익에 비하면 언급할 가치도 없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광수의 이 비열하고 쫌도둑 같은 행동은 그에 대한 저의 마지막 남은 존중심마저 날카로운 칼로 베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활짝 웃으며 칭찬을 받고 있는 저 남자는 사실 비열한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극심한 분노가 제 안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차가운 눈으로 광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물잔은 이미 넘쳤고 이 너덜너덜한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시댁 거실의 박수와 환호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향냄새와 싸구려 와인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세뱃돈 쇼가 끝난 후 광수는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된 후광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과 흥분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신하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왕처럼 가슴을 펴고 집안을 거닐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장님인 김 선생님이 느긋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이장님은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마을회관 보수공사 기부금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광수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칭찬받는 것을 보자 이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제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목포 같은 시골 마을에서 광수처럼 가문을 빛낼 인물이 나온 것은 수십 년 만의 경사라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장님은 한숨을 쉬며 마을 입구에서부터 묘지까지 이어지는 흙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만 오면 그 길이 진흙탕이 되어 주민들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자체 예산이 빠듯하다며 광수 같은 성공한 부사장님이 나서주면 마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그 공을 영원히 기릴 것이라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 문가에 기대어 절정으로 치닫는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뼛속까지 박힌 그의 허영심을 생각하면 이 광수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상대로 광수는 손을 휘둘러 자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길을 포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당장 설날 아침에 마을 발전기금 계좌로 1억 원을 보내 도로 전체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시내처럼 가로등까지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실은 환호성으로 터져나갔습니다. 큰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숙모와 셋째 삼촌은 앞다투어 광수에게 술을 더 따라주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술기운과 과도한 칭찬에 취한 광수는 계속해서 실현 불가능한 약속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큰아버지에게 설이 지나면 아들 셋을 모두 태산투자 사무직으로 꽂아주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는 초봉이 최소 월 400만 원은 될 것이며 명절 보너스와 최고급 휴양지 복지 혜택은 별도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장님은 매우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광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내일 아침 마을 방송으로 틀어 온 마을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광수의 고마운 마음에 감사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제 남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광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고 단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도로 보수 자금 지원과 친척들의 취업 알선 약속을 또박또박 반복했습니다. 눈앞에 이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며 저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아내의 체크카드에서 150만 원을 훔쳐 세뱃돈을 뿌려야 했던 자가 이제 와서 1억 원을 쾌척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된 번영의 거품은 한껏 부풀어 올라 작은 바늘 하나에 터져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썩은 것들이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45분을 가리켰습니다. 친척들은 각자의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이장님도 즐겁게 휴대폰을 챙겨놓고 내일 아침 1억 원을 받게 될 것을 상기시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의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시끄럽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무겁고 숨 막히는 침묵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집에는 가까운 친척들과 우리 가족만 남았고 분위기는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광수는 더 이상 아까처럼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술기운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날아간 듯 했습니다. 그는 집 안을 서성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고 불안한 눈으로 자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은 찻잔을 치우고 아들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구석에서 설거지하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함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운 태도와는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거실 중앙의 평상에 앉혔습니다. 그녀는 광수가 친척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너무 큰 돈을 약속해버렸다며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부란 동고동락해야 한다며 남편이 어려울 때 아내가 나서서 가문의 체면을 지켜줘야 한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광수는 제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애원과 명령이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당장 팔라고 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제 땀과 눈물로 모은 돈으로 산 제 단독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광수는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는 그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도 15억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1억은 마을길을 닦는 데 쓰고 나머지는 자기에게 주면 사업으로 돈을 불려 중심가에 더 크고 좋은 집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수백 수천 배로 갚겠다며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에서 제 손을 빼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탐욕스러운 광산꾼의 본색을 드러낸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는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집을 팔기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 집이 제 혼전 재산이며 그가 내뱉은 허황된 약속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광수에게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지라고, 약속할 배짱이 있으면 해결할 배짱도 가지라고, 아내의 재산을 자신의 허영심을 위한 재물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제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즉시 돌변했습니다. 부드러운 표정은 사라지고 악랄한 얼굴과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제가 불효하고 이기적이며 피도 눈물도 없는 며느리라고 욕했습니다. 그녀는 시댁에서 저 같은 시골뜨기를 거두어 부사장 부인이라는 신분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광수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제가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근시안적인 여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가 집을 팔지 않으면 이혼하고 빈손으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야비하고 잔인한 말들이 겨울밤의 찬물처럼 제 머리 위로 쏟아졌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부부의 정마저 꺼뜨렸습니다. 우리의 다툼은 거실의 텔레비전에서 터져나오는 불꽃놀이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새해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마당에 차례상을 차리러 나가며 저를 저주하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광수는 화가 나서 의자를 걷어차고 욕설을 내뱉은 뒤 정신을 차리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충전 중이던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저는 평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광수의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연달아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평소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습관은 없었지만 여자의 직감과 호기심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자만심 강한 광수는 모든 비밀번호를 자신의 생일로 통일해 두었습니다. 저는 쉽게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사채 앱과 낯선 번호로부터 온 빚 독촉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빚의 액수는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몇 천만 원 수준이 아니라 수억 원에 달하는 대출이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부사장이라는 껍데기 뒤에 제 남편은 도박과 인터넷 배팅에 빠진 빚쟁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 목록 최상단에 고정된 대화창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떼는 듯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수신이는 사랑하는 미나라고 다정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을 눌러보았습니다. 애틋한 그리움과 추잡한 농담이 섞인 메시지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제 남편이라는 작자는 다른 여자에게 가장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더 역겨운 것은 며칠 전의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광수는 내연녀에게 어떻게든 저를 속여 강남 아파트 매매 위임장에 서명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판 돈을 전부 챙겨 그 여자와 함께 남쪽 지방으로 도망쳐 새 출발을 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은 제게 떠넘긴 채 말입니다. 광수가 미나라는 여자에게 스파 비용,
명품 가방 값으로 수백만 원씩 송금한 내역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보여준 어리석은 관용에 대한 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저의 인내와 희생은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 쓰레기의 비열하고 추악한 음모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고통은 극심한 분노로 바뀌었고 광수에 대한 모든 애정과 연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증거로 남기기 위해 그의 외도와 빛, 독촉 메시지 화면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광수의 휴대폰을 그 제자리에 돌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철저한 숙청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최 변호사에게 서류를 가지고 와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회사 보안팀에 차량 정보와 재산 횡령 사실을 알려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정확히 밤 12시 마을 어귀의 절에서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밤하늘에는 화려한 불꽃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광수도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머리에 물기를 대충 닦으며 거짓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우리 가족이 막 차를 마시며 새해를 축하하려던 순간 골목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아버지의 맏아들을 필두로 한 마을 청년 무리가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쳤습니다. 술 기운과 새해의 흥분은 그들을 더욱 대담하고 요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아들은 다가와 광수의 어깨에 손을 턱 올리고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장님 댁에 새해 인사를 갔다가 광수가 내일 도로 포장 비용으로 1억 원을 보낼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새해에는 바로 일을 시작해야 운이 좋다며 지금 당장 그 돈을 큰아버지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온 가문의 체면을 세우는 새해의 첫 선물이라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시끄러운 청년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들은 광수를 둘러싸고 한 명은 부추기고 다른 한 명은 거들며 그에게 대기업 임원의 위험을 증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광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섣달 그탄날 밤에는 은행 시스템 오류가 잦아 큰 돈을 이체할 수 없다며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변명은 탐욕에 불타는 무리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가짜 부사장의 재력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광수의 눈은 저를 향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입모양으로 제게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주거나 미끼로 쓸 돈이라도 조금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하던 자의 비굴한 모습을 보니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의자가 타일 바닥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에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지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얼굴에서 평소의 침착함과 인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압도적인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친척들을 훑어본 뒤 창백해진 광수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 유치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연출한 연극이니 그가 직접 박살내야 했습니다. 물자는 이미 넘쳤고 더 이상의 관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광수에게 다가가 친척들에게 둘러싸인 그와 마주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맑고 단호하게 두려움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광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큰 소리로 그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로 태산 투자에 수십억 원을 주무르는 막강한 부사장이라면 섣달 그 전날 밤에 보너스로 1억 원을 미리 받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 김 이사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집안 어른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 말을 듣자 청년들은 즉시 환호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며 광수의 이름을 외치고 상사에게 전화해서 위험을 보여주라고 재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제 허리를 꼬집으며 입 다물라고 속삭였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광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자신의 진짜 위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김 이사에게 전화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김 이사님이 지금 귀한 손님을 접대 중이라 한밤중에 방해할 수 없다며 더듬거리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면을 넘겨 김 이사님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아이콘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뚜뚜 하는 신호음이 거실의 정적 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큰아버지부터 시어머니, 청년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휴대폰을 쳐다보며 수십억 자산가인 회장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광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이마는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빼앗으려 했지만 저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발을 바닥에 묶어두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김 이사에게 미리 문자를 보내두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밤중에 광수의 전화를 기다렸다가 제가 짜놓은 각본대로 연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끝나자 수화기 저편에서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고 권위 있는 그리고 짜증이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수화기 저편의 남자는 섣달 그 전날 밤에 감히 누가 전화를 하냐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광수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진실 폭로의 순간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환상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순간이었습니다. 뚜뚜 하는 건조한 신호음이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스피커폰 볼륨은 최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끝나자마자 낮고 권위 있으며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산투자의 김 이사, 광수가 조금 전까지 의형제라고 떠들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이사는 제가 미리 지시한 각본대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는 버럭소리치며 이 신성한 시간에 감히 누가 전화를 해서 방해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광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의 무릎은 덜덜 떨렸고 입술은 계속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시끄럽게 재촉하던 청년들도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해져 당황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고 더 잘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김 이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광수의 아내라고 밝히고 남편이 고향의 길을 내주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승인받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또한 광수가 스스로를 태산투자에 모든 투자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영부사장이라고 칭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약 3초간 조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웃음 가득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이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버럭 소리치며 광수가 망상에 빠진 정신 나간 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김 이사는 수십 명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앞에서 태산투자에는 박광수라는 부사장이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김 이사는 광수가 월급 250만 원을 받는 행정부서 직원들을 태워주는 일이나 하는 하찮은 운전기사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실은 마치 끓는 물을 뒤집어 쓴 듯 충격에 휩싸였고 놀라움에 속삭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은 공포로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 남편의 가장 비열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김 이사는 3일 전 광수가 자기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목포 고향에 큰 초상이 났다며 처절하게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광수는 무릎을 꿇고 장례를 치르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서울 병원에 모시고 와야 한다며 며칠만 회사차를 빌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했습니다. 딱한 사정을 가진 오랜 직원을 생각해서 김 이사는 차 키를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김 이사는 전화기 너머로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그는 광수가 회사차를 빌려 허세를 부리려고 가족들이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한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욕했습니다. 김 이사의 마지막 말은
집 안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김이사는 광수를 즉시 해고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 사기꾼 운전기사에게 설날 아침 당장 흠집 하나 없이 차를 반납하라고 요구했고, 그러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통화는 차가운 뚝 소리와 함께 끊겼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던 남자의 마지막 변명의 여지마저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통화 종료음이 몇 번 울리다 꺼지고 휴대폰 화면은 어두워졌습니다. 시댁 거실의 공기는 바깥의 서리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얼어붙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울려 퍼지던 불꽃놀이 소리는 어느새 누군가 급하게 꺼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거친 숨소리와 충격에 빠진 친척들의 시선뿐이었습니다. 광수가 하루 종일 공들여 칠했던 화려한 가면은 무참히 찢겨나갔습니다. 수억 원의 연봉, 부사장이라는 지위, 엄청난 인맥, 모든 것이 악취나는 거짓말 쓰레기 더미에 불과했습니다. 잔인하고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온 가문의 자랑이자 시어머니 눈에는 세상의 중심이었던 제 남편은 사실 가난한 운전기사이자 자신의 허영심을 위해 가족의 목숨까지 팔아먹는 병적인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광수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몸 전체가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잿빛이었고 멍한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번쩍이는 비싼 정장은 이제 어색하기 짝이 없었고 마치 처참하게 실패한 서커스를 마친 광대의 옷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입을 벌리고 헐떡이며 두 손으로 탁자를 붙잡고 지탱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까의 오만함과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도의 치욕과 비굴함만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상 앞에 주저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땅바닥에 쓰러진 금지옥엽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그려준 거대한 미래와 찬란한 성공이 한낱 허황된 꿈이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광수의 어깨를 잡고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광수에게 일어나라고, 그 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동료의 짓궂은 장난이었다고 해명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광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뺨 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명백한 자백이었습니다. 억만장자의 껍데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큰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시어머니 모자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온 가문의 희망, 마을의 명예가 바로 이 장손 녀석에 의해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짓밟혔습니다. 분노의 폭풍이 형성되어 이 사기꾼들의 머리 위로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광수에게 아첨하며 술을 따르고 하늘 끝까지 칭송하던 친척들은 이제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상처 입은 탐욕과 배신감은 그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월급 250만 원짜리 운전기사에게 머리를 숙이고 아첨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큰아버지의 맏아들이 다가가 광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광수의 얼굴에 대고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광수를 밀치고 잡아당기며 온갖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광수가 힘들게 빌려 입은 비싼 정장은 단추가 뜯어지고 구겨져 비참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아까 고급 세단을 극찬하던 넷째 숙모는 이제 살기등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까 광수가 준 붉은 세뱃돈 봉투를 꺼내 그의 면전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부자 행세를 하며 아내 돈을 훔쳐 사람들을 속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넷째 숙모의 행동은 군중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셋째 삼촌을 비롯한 다른 어른들도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10만 원, 5만 원짜리 지폐들이 바닥에 흩뿌려졌고 엎질러진 찬물과 뒤섞여 혼란스럽고 비참한 광경을 만들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지팡이로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사기 행각을 방치하여
가문 전체에 먹칠을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광수를 족보에서 파내고 두 모자는 두 번 다시 종갓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맞고 욕먹는 것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말렸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광수를 감싸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군중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몸싸움 와중에 누군가 시어머니를 강하게 밀었고 그녀는 타일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축해주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극도의 경멸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은 두 모자를 마치 이 집에서 당장 쓸어내야 할 가장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보듯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욕설과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저는 방 한 구석에 꿋꿋이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면을 벗기는 연극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저는 아직 이 인간 쓰레기에게 날릴 마지막 치명타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마지막 남은 싸구려 명예까지 완전히 짓밟아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온 힘을 다해 찻잔을 나무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쨍 하는 소리에 군중은 놀라 행동을 멈췄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높이 쳐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시끄러운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이 사기꾼의 진짜 모습은 돈과 직업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모두들 진정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온 친척들에게 제가 방금 발견한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 받아들이기 힘든 비밀을 알렸습니다. 저는 갤러리를 열어 광수의 휴대폰에서 저장해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빠른 동작으로 저는 제 휴대폰을 거실에 걸린 대형 스마트 TV에 연결했습니다. 1초 후 미나라는 내연녀에게 보낸 애정 섞인 메시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송금 내역, 달콤한 약속들이 수십 개의 놀란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뻔뻔한 글자들을 모든 친척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광수가 미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크게 읽었습니다. 절정은 광수가 내연녀와 함께 저를 속여 제 명의의 강남 아파트 매매 위임장에 서명하게 한 뒤 그 돈을 가지고 남쪽으로 도망칠 계획을 세운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욕망과 타락한 생활을 위해 수년간 동고동락한 아내를 빈손으로 길거리에 내쫓으려 한 그의 비열함을 강조했습니다. 거실은 다시 한번 폭발했지만 이번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섞인 극도의 분노였습니다. 특히 아까 제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충고했던 넷째 숙모를 비롯한 여자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정의 눈으로 보다가 이내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광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가난하고 거짓말쟁이에 도박빚까지 진 남자가 아내의 재산을 빼앗아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려 했다니. 광수는 모든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웅크린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칭송받던 부사장의 자리에서 그는 이제 온 마을 사람들 눈에 가장 추악한 범죄자이자 인간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의 저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조용한 시골 마을의 밤을 찢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빨갛고 파란 경광등 불빛이 낡은 기와지붕을 비추며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웅성거리던 군중은 양옆으로 갈라졌고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과 함께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비밀리에 연락해 오늘 밤 서울에서 경찰과 함께 내려오도록 요청한 제 전담 변호사였습니다. 공권력의 등장은 시어머니를 울음도 멈추게 할 만큼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기둥 뒤에 숨어 온몸을 떨었습니다. 아까 기세등등하던 청년들도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관들이 거실 중앙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두에 선 경찰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박광수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자를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저는 온 가족 앞에서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변호사는 즉시 다가와 서류 가방을 열고 미리 준비해온 증거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광수의 범죄 행위에 대해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광수는 단순히 회사차를 빌려 과시한 것뿐만 아니라 태산투자 가짜 부사장 명의를 이용해 여러 사채를 빌렸고 순진한 거래처 몇몇을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가 회사 공금을 몰래 빼돌리고 일부 자산을 횡령하여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다가가 광수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광수는 비로소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시끄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부르짖으며 지난 세월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되겠다고, 평생 소처럼 일하며 제게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제 발 아래 무릎 꿇은 자를 아무 감정 없는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더러운 손에서 제 바지를 세게 빼냈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의 부부의 정은 그의 비열한 거짓말과 배신 아래 이미 죽었다고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자리를 비켜주며 차가운 섣달 그 참날 밤에 울려 퍼지는 그의 절망적인 외침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모든 것은 가장 깨끗하고 철저하게 끝났습니다. 시댁 거실은 이제 작은 법정과도 같았습니다. 잔인한 진실이 거짓으로 도금된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광수를 제압했고 수갑은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친척들은 벽에 붙어서서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부끄러움에 쭈글쭈글해진 얼굴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제 전담 변호사인 최 변호사가 탁자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열고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 변호사는 헛기침을 하고 모든 사람의 주목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 서윤아 씨의 합법적인 법률 대리인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바닥에 무릎 꿇은 광수를 쳐다본 뒤 합의 이혼 신청서와 재산 분할 합의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한때 제 남편이었던 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울어서 퉁퉁 부은 그의 붉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감정 없이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현재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가 순순히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빈손으로 떠나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도박빚과 사채를 스스로 책임진다면 회사 자산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선처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가 거부한다면 저와 태산투자는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고가의 제네시스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손상시킨 혐의와 불법 자산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훨씬 더 긴 징역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징역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을 기어와 최 변호사의 바지를 붙잡고 아들을 제발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빌며 착한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제발 지난 세월 자신을 돌봐준 정을 생각해서 광수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늦은 애원은 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불과 1시간 전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한패가 되어 제가 피땀 흘려 산 집을 팔아 내연녀를 먹여 살릴 돈을 마련하라고 저를 윽박질렀던 순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이 모든 정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광수는 떨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하얀 이혼 서류를 보다가 뒤에 엄숙하게 서 있는 두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짜 경력은 무너졌고 내연녀는 그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제 가장 관대했던 아내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광수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힘들게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그에게 볼펜을 건네주었고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남편 칸에 힘들게 비뚤비뚤한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저는 즉시 서류를 거두어 조심스럽게 접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서류가
가방에 들어가는 순간 수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공식적으로 벗겨졌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섣달 그딴 날에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와 그 비열한 남자는 아무런 관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무일푼이 되었고 산더미 같은 빛과 법의 심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류 절차가 끝나자 경찰은 광수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경광등이 번쩍이는 골목의 호송차로 그를 연행했습니다. 광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문지방을 넘어서자 조용하던 친척들이 갑자기 악랄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숙모는 빗자루를 들고 광수의 얼굴을 가리키며 새해 첫날부터 온 마을에 재수 없는 일을 몰고 온 재앙 덩어리라고 욕했습니다. 셋째 삼촌은 땅에 침을 뱉으며 그런 불량한 조카는 이제부터 없는 셈 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에게 남은 절차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부터 눈부신 빛이 시댁 대문을 비쳤습니다. 길고 위험 있는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와 경찰차 옆에 멈춰 섰습니다. 하얀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려와 공손하게 뒷좌석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우산을 펴고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저를 데리러 온 제 전용 기사였습니다. 구경하던 친척들과 이웃들은 갑자기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진짜 제 소유의 최고급 세단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총구석에서 얹혀 사는 여자라고 멸시했던 제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큰아버지는 마당으로 허둥지둥 나와 늙은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이름을 부르고 사과하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갑게 지나쳐 동정의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틀리의 부드러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이 계산적인 시골 마을의 소음과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어두운 차창 너머로 경찰차가 시동을 거는 것이 보였습니다. 광수는 쇠창살 넘어 뒷좌석에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부슬부슬 내리는 겨울비에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조사를 위해 구금될 것이고 그 후에는 재판과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사채와 도박빚은 이제 온전히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서유나라는 구명보트가 사라진 지금 그는 조폭들의 무자비한 추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 차는 부드럽게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는 소란스러운 시골집과 시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 그리고 탐욕스러운 친척들의 넉나간 얼굴들이 남았습니다. 저는 고급 가죽 시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올해의 섣달 그 집 날은 폭풍 같았지만 제게는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악성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내일 설날 아침에 햇살이 비치면 저는 태산 투자에 수천 명의 운명을 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섣달 그중날 밤에 충격적인 사건은 설날 아침 만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시댁은 칭송받던 곳에서 순식간에 경멸과 조롱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일부러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며 욕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약속대로 설 다음 날 바로 종친회를 소집하여 공식적으로 광수를 족보에서 파내고 시어머니가 가문의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여론의 비난과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한 시어머니는 설이 지나자마자 몰래 얼마 안 되는 짐을 싸서 도망치듯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금지옥엽 아들은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세 막다른 길에 내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강변 빈민가의 깊숙한 골목, 어둡고 눅눅한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하루하루 밥을 벌기 위해 한때 부사장 어머니라며 저에게 부자 며느리 노릇을 가르치던 그 여자는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여의도 중심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태산투자본사 건물을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유리 건물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낡고 해진 꽃무늬 옷을 입고 다 떨어진 밀짚 모자를 쓴 시어머니는 커다란 로비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 울고불고 매달려 동정심이라도 얻어 아들 영치금이라도 받아낼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회전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제복을 입은 보안요원 2명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방문증이나 예약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니는 갑자기 울고 소리치며 로비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자신이 태산투자 회장님의 시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행동은 즉시 많은 방문객과 직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보안팀장이 즉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2명의 건장한 청년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건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만약 계속해서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며 소란을 피울 경우 업무방해 및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보도블록 위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화강암 계단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악독함, 탐욕은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가난과 치욕 속에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채 출구 없는 어두운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 끔찍했던 섣달 그 신날 밤으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회사 피해를 일부 복구했으며 죄를 뉘우친 덕분에 광수는 예상보다 가벼운 형을 받고 가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몸이 된 그의 삶은 지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과 아직 갚지 못한 거액의 사채비 때문에 광수는 어떤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출소 첫날 내연녀 미나에게 온갖 욕설을 듣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결국 전직 가짜 부사장은 중고 오토바이를 사서 배달기사로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붐비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차 바로 옆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흙탕물 속으로 넘어졌습니다. 얇은 비닐 우비를 입은 남자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상자들은 찌그러지고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흙탕물에 젖은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풍파에 시달려 검게 그을렸고 초췌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차창을 살짝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이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광수였습니다. 화려한 가면이 모두 벗겨진 지금 광수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값비싼 차에 앉아 명품 옷을 입고 성공한 여성 기업가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전 부인을 알아보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그의 초췌한 얼굴 위로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광수는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떨어뜨리고 제 차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통안의 후회 속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흙투성이에 손을 뻗어 마치 차에 닿아 과거로부터의 동정이라도 구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창문 버튼을 눌러 그 초라한 모습을 제 시야에서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광수의 흐느낌은 두꺼운 유리창 저편에 갇혔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기사는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밟았고 차는 빗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배신자를 그의 인생이라는 진흙탕 속에 울부짖도록 내버려둔 채 그 짧은 재회는 제 마음속에 어떤 연민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년 전의 단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태산투자 회장실은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금융타워의 가장 높은 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통유리창 옆에 서서 손에는 붉은 와인 잔을 들고 개미처럼 움직이는 차량 행렬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방은 고급스럽지만 절제된 품격으로 꾸며져 제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권력과 지위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에 가벼운 노크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김 이사가 공손한 태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잘 맞는 정장을 입고 손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제게 고개를 숙여 회장님이라고 정중히 부른 뒤 3분기 매출이 목표치를 20%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서류를 받아주어 내용을 훑어본 뒤 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결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 경력은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업무를 마친 김 이사가 잠시 머뭇거리며 다른 소식을 하나 더 보고했습니다. 그는 통쾌함과 약간의 동정이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광수가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해 밤 늦게까지 배달을 하다가 건설 자재를 실은 트럭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오른쪽 허벅지 뼈가 산산조각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다리 일부를 절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때 운전기사이자 사기꾼이었던 그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늙고 쇠약해진 어머니와 함께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으며 어머니는 매일 쓰레기를 뒤져 남은 밥과 반찬을 구해온다고 했습니다. 빚쟁이들은 계속 찾아와 오물을 던지고 집기를 부수어 그들 모자의 삶은 이승을 떠도는 유령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 이사의 보고를 들으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이제 평온할 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는 그 순환을 마쳤습니다. 악의 씨앗을 뿌린 자들은 결국 가장 잔인한 운명의 폭풍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저는 김 이사에게 나가서 일하라고 손짓하고 다시 방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다시 창가로 다가가 톡 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침에 눈부신 햇살이 유리를 통해 들어와 제 얼굴에 따스함을 더했습니다. 더러운 과거, 시댁의 멸시, 광수의 비열한 배신은 이제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제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저는 진흙탕을 헤치고 나와 숨 막히는 껍데기를 제 손으로 부수고 일어나 한 여성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 삶의 주인은 나이고 이 권력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자부심 가득한 눈으로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고 자신의 정상에 굳건히 선한 여왕의 빛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저를 응원해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